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AT 2급 기출문제 41회 실무 마지막 강의 5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급여자료 입력과 연말 정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4번 근로소득관리입니다. 25점 부분이고요. 1번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하는 거네요.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추가 공제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뭐 자녀 세액 공제 이런 거 체크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본인 이름이 정진학이네요. 배우자 있고요. 자, 이렇게 본인이 있고 자식이 있을 때는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남성이네요. 1이니까 여성일 때는 부녀자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장모님 계시네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죠. 예, 그리고 제가 나이는 계산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애들 둘이 있습니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13세, 하나는 22세, 그리고 형제가 하나 있네요. 37세 이렇게 있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한 사무직 사원 정진학의 주민등록표이다. 첫 번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정진학과 생계를 같이 하고, 김가연 배우자였죠. 배우자는 이자소득 750만원과 배당소득 1350만원 있네요. 합해서 얼마인가요? 21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김옥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었네요. 일용 근로소득 450만원 있고요. 자녀 둘이 있었죠. 모두 수입이 없네요. 정은아 형제였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지역 평생학습교육관에서 강연을 하고 받은 기타 소득이 250만원이 있네요. 친절하게 필요경비도 주어졌네요. 필요경비가 60%니까 이 소득 중에서 60%는 빼고 40%만 소득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입력한다. 그리고 평가 문제 사원 등록 메뉴에서 정진학의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러네요.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적 공제인데요. 직계 존비속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과 형제 자매 본인만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데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된단 말이죠. 즉 형수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150만원 1인당 150만원입니다. 소득 공제가 되겠죠.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득이란 말과 소득 금액은 다르죠. 소득은 실제로 소득은 받은 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급여 받으면 왜 봉투에 찍혀 놓는 돈과 실수령액이 다르죠. 그래서 소득은 어떻게 보면 찍혀 놓는 돈, 그리고 소득 금액은 실제로 받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겠죠. 20세 이하 60세 이상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는 아니네요. 소득 공제가 많습니다. 요만큼이 소득 공제가 되겠죠. 반드시 이 추가 공제가 되려면 기본 공제자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로 우대 공제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경로 우대 공제가 되고요. 한도는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자, 여기서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를 포함합니다.
한도는 1명당 1명당 200만원까지.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가 있죠. 자, 부녀자 공제에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배우자 지금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었죠. 누구였나요? 김가연이네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이 사람은 부녀자 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본인이,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즉, 지금 급여자료 입력하는 사람이 김가연이면은 여성이면서 근로자이면 부녀자 공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정진학이잖아요. 정진학이 뭐라 그럽니까?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녀자 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셨던 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되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50만원인데요. 한부모 공제와 중복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가 있죠. 7세 이상, 20세 이하, 7세 미만인 경우도 되는데요. 7세 미만인 경우는 취약, 왜 어린 나이에 좀 학교 일찍 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자녀 세액공제가 됩니다. 한 명은 15만원, 두 명일 때는 30만원. 출산, 입양, 세액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런 한도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크게 관계없는데요. 이론 시험 치실 때 돈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좀 익혀주시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 거주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계 존속이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직계 비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가 됩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들 말인 거죠.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공제 시 소득 유무 판단 기준입니다. 보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거 있었죠? 일용 근로소득이 있고요. 이런 소득이 있을 때 소득 유무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면 안 됩니다. 이하는 물론 되죠. 다음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500만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단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그랬죠. 얼마를 받더라도 기본공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연금소득금액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이 초과되면 안 된다. 자, 이런 금액들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데요. 기타 소득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하면 되고요.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적 분리과세라 그래요. 자,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곱하기 60% 공제되는 금액이죠. 이 문제에서는 60% 주어졌네요.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타 소득 금액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하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할 때는 분리과세가 유리하겠죠? 왜?
종합과세하면 기본공제를 못 받게 되고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중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서화, 골동품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복권당첨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 중에서도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이 위약금과 배상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입니다. 자,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이 되며 강연료, 조금 전에 보니까 강연료 있었죠. 자문료, 특허권의 양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기타 소득의 수익금액의 필요경비인데요. 대부분 필요경비가 60%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80%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이것 빼고는 다 60%다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공익법인 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당하는 상금과 부상이죠. 상금과 부상은 80%입니다. 그리고 점당 한 개당이죠. 우리 골동품이나 서화 이런 거는 몇 점으로 표시를 하죠. 점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 국내 생존 작가는 제외합니다. 를 양도하고 받은 금품입니다. 요거는 80%. 그런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자, 여기서 골동품 있죠? 골동품이라는 것은 100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전에 거, 30년 전에 거 골동품이다. 이러질 않고요. 100년 이상 된 거, 그것을 골동품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입력이 돼야 되겠죠. 정진학은 입력이 돼야 되고요. 김가연 배우자였습니다. 이자소득 750과 배당소득 1350이니까 21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공제 해당이 없습니다. 김옥란 부모였죠. 부모님, 장모님이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공제가 되는데 장모님 78세인가 그랬습니다. 경로 우대에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음, 자녀는 모두 수입이 없었다. 자, 자녀 중에서 자녀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자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습니다. 정주리는 소득 제한은 걸리지 않았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죠.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준모는 13세네요. 이거 자녀 세액 공제에 해당되겠죠. 자, 이거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자녀 세액 공제 체크가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죠.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경로 우대 체크가 됩니다.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정은아네요. 정은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자, 장애인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나이 제한 없으니까 됐고 소득만 보면 되겠네요. 지역 평생학습교육관에서 강연을 하고 받은 기타 소득 250만원이 있다. 필요경비가 60%짜리죠. 강연은 60%짜리, 80%짜리 상금과 부상 빼고는 다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말은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꼭 소요되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돈은 빼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60%가 필요경비란 말은 내 수입을 몇 프로로만 보겠다, 40%만 수입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250만원에 40%면 100만원이네요. 자, 그래서 100만원, 우리가 기타 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하면 된다 그랬죠. 일단 100만원이니까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애인도 해당이 되죠. 장애인 체크해 주시고 2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입력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사급여 있죠? 이게 타원 등록입니다. 타원 등록에서 눌러주시고. 자, 다음, 이 중에서 누구였습니까? 정진학이죠? 여기 보시면, 정진학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 제가 미리 조금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인은 되었고요. 그리고 배우자 부분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배우자 눌러주시면, 자, 이게 연말 정산 관계가 나오고요. 배우자를 입력하시려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본인, 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잖아요.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60세 이상, 20세 이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공제 대상이 안 되면 0번. 그리고, 잠깐만요. 자, 기본이네요. 60세 이상. 자, 공제 대상이 되면은, 이거 배우자, 그 다음에 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번호, 지금 배우자는 부였죠? 부여서 제가 몇 번을 입력했습니까? 0번. 여기에 0번을 입력하시면 부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름 적는 칸에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민번호 적는 칸에 주민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건 크게 문제 없고요. 김옥란 씨 같은 경우 장모님이었죠. 장모님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경로에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정준모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요거 입력하시면 자녀에 이렇게 자녀세 공제가 되죠.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자, 만약에 얘가 한 6살짜리인데 만 6세인데 취약 아동이었다 가정해요. 그러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당연히 체크가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여기에서 1 해주시면 체크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형제 자매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장애인이 맞았죠? 장애인입니다. 정은하였죠. 자, 선생님, 이게 어떨 때는 장애인의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장애인이 체크했고요. 선생님, 어떨 때는 정준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정준모가 장애인이었을 때는 20세 이하로 하고 장애 체크하고, 어떨 때는 이거를 장애인의 체크를 바로 해버리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또 많이 받았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장애인으로 체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왜 우리 장애인 경우는 우리가 나이 제한 있잖아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있는데 그중에 소득 제한은 당연히 통과됐고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15살이었습니다. 그러면 20세 이하 하시고 장애인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런데 정은하는 22살짜리였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이고 20세 이하, 60세 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공제가 되니까 이때는 장애인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 선생님, 어떨 때는 여기에 장애인을 하고 어떨 때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한 다음에 장애인이 체크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서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 경우에는 여기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을 선택하고 장애인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이 제한에서 20세 이상이고 20세 이상 아니죠. 20세가 초과되고 60세 미만이면 나이 제한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런 나이 제한에 걸릴 때는 이렇게 장애인에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여기에서 20세 이하라 하더라도 장애인에 체크해 놓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혼돈이 되는가 봐요. 어떨 때는 장애인하고 어떨 때는 20세 이하에 체크하고 장애인에도 체크하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요. 아무튼 정확하게 구분하시려면 나이 제한에 안 걸릴 때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체크하고 장애인에 체크하고, 그리고 나이 제한에 걸렸을 때는 장애인을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문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문제 답만을 위해서는 뭐 간단했는데요.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은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꼭 좀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지 우리가 90회 시험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1회 또 시험 칠 때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1회 때, 92회 때 상금과 부상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9점짜리네요. 자, 9점짜리 이런 거는 부분 점수가 있죠. 7월 급여 자료입니다. 기본급 300만원, 뭐 공제 항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 생산부 국진호네요. 생산부네요. 급여 자료이다.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네요. 생산부 국진호 사원은 2020년 7월 25일에 퇴직하였네요. 그러면 중도 퇴사자 정산해야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 시 기록되어 있는 자료 위에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중도 퇴사도 처리하네요. 한번 볼게요. 국진호의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퇴사일을 입력할게요. 자, 간단하게, 뭐 간단하기 때문에 퇴사일. 자, 사원 등록에 보면 있죠? 사원 등록에 사원이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자, 국진호죠? 국진호. 이 사람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퇴사 년월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2020 0725였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20 0725. 자, 맞나요? 날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2020 7월 25일 퇴직하였다. 네, 되었습니다. 요거는 빠져나올게요. 자, 다음, 요건 간단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다음, 나머지 것들 한번 볼게요.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601번 장기요양보험 정산을 등록하시오. 공제를 2개 등록해야 되네요.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하고, 위에 자료 있었죠? 이 자료들, 급여자료 입력해라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공제 항목 등록한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하고 위에 보면 중도 퇴사자라고 있습니다. 그 체크해가지고 급여 자료에 체크해서 확인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부분을 급여로 선택할 것. 그리고 7월분 귀속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작성하라 그러네요. 예, 자, 4가지 총 작업인데요. 1번은 했고요. 공제 등록도 하고 급여 자료 입력하고 중도 퇴사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상황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요거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인데요. 자, 이것은 지금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풀이할 때마다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 체크하셔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메모 좀 하셔서 화면 자, 아시는 분은 관계가 없죠. 넘어가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체크하셔서 화면 정지하시고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은 꼭 좀 익혀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제 등록부터 볼게요. 7월달이죠. 자, 여기 보면 급여 자료 입력 있죠? 항상 순서가 대부분 우리 시험은 이거 1번 대부분 이게 2번 그리고 연말정산 있죠? 연말정산 요거 3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여기 있네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눌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FAT 시험은 수당 공제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월일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보면 수당 등록 말고요 공제 등록해라 그랬죠. 문제에서 수당 등록은 필요 없었습니다. 기본급만 있었으니까 공제 등록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이네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엔터. 자, 여기 보면 엔터니까 뭐가 나왔네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무구분하면 되고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2번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2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공제 유형은 여기 보시면 무구분으로 다 돼 있죠. 무구분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채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왕이면은 뭐 비곡한 정도로서 이게 채점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제소득 유형이 뭐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튼 이게 문제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기입니다. 자, 이기는 급여, 상여, 급여는 월급이고 그 다음에 상여는 상여급이죠. 추급은 추가급여, 추가 월급을 추가로 받는 거, 추상은 추가 상여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 중에 한 개는 체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엔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600번 됐고요. 601번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장기 요양보험 료 정산,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 그대로 해주시고요. 엔터.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4번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이로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자,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변경 시에 급여 자료명을 각각 계속 재계산하셔야 되겠습니까?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 하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공제 등록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거? 600번과 601번 등록을 하였습니다. 확인. 자, 다음 이제 7월 며칠이었습니까? 7월 25일 07월 구분은 1번 급여로 해라 그랬죠? 구분은 1번 급여로 선택할 것. 그러면 1번 꼭 하셔야 됩니다. 뭐로 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국진호 중도 퇴사되었습니다. 이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위쪽을 보겠습니다. 기본급 300이네요. 3뿔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됐고요. 국민연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만 5천원, 국민연금 13만 5천원, 예, 맞네요. 자, 다음, 아이고, 국민연금 됐고, 건강보험 10만원, 건강보험, 틀렸네. 건강보험, 10만 50원이네요. 아, 맞네요. 이렇게 10만 50원 맞고요. 고용보험 2만 4천원, 2만 4천원 맞고요. 장기요양보험 1만 250원, 장기요양보험, 1만 250원, 8,510원이네요. 장기요양보험 틀렸죠? 그럼 고쳐주면 되겠죠? 이게 10250, 10250. 그리고 건강보험료 정산 25320, 건강보험료 정산 25320, 25320 맞나요? 25320, 예, 맞네요. 25320 맞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3850, 3850, 3850. 자, 이렇게 보고 그대로 입력만 했습니다. 입력 됐고요. 자, 이제 중도 퇴사자 정산해야 되겠죠? 중도 퇴사자 정산. 자, 요거는 됐고요. 자, 여기 보면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중도 퇴사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바로 됩니다. 바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엔터하고 탁 했더니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왔습니다.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요게 눌러주시고, 안 나타나면, 여기 보시면, 나타나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중도 퇴사자 정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그럼 이런 게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이런 창이 나타났는데, 제가 창을 닫아버렸죠? 반영하고. 자, 지금은, 요겁니다. 3,850원 입력하고 엔터하면 자동으로 중도 퇴사자 정산이 버튼이 실행이 되어서 나타났는데요. 혹시 모르고 닫아버렸으면 이상하네 닫았다 하면은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 눌러주시면 자,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창이 나타나요. 이때 어떤 거 하단에 반영 눌러주시면 돼요. 반영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가 하면 여기까지 끝이 났어요. 자, 1번, 2번, 3번 반영까지 여기까지 다 되었습니다. 자, 4월분 귀속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러 갈 겁니다. 지금은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다?
환급 받는 거죠. 환급 받는 겁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다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죠. 신고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자, 이게 07월이었죠. 7월이었습니다. 07월부터 2020년 07월, 그리고 2020 07월 07월 엔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자동으로 반영이 다 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요. 대부분 우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있죠. 대부분의 경우 휴가로 입력하는 경우는 주로 여기 보면 전월 미환급세액을 입력했었습니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자, 환급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하는데요.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 신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급 신청액이라고 있죠. 환급 신청액 얼마? 이만큼 환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그대로 36491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금액입니다. 이게 환급액이 되겠죠. 환급액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엔터. 자, 이름으로써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빠져나오겠어요. 예, 당연히 저장할까요? 저장 안 되면 채점이 안 되겠죠. 빵점 처리됩니다. 예, 해주시고요. 저장할까요? 물어보실 때는 빠져나오실 때 예, 아니요 대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요건 넘어가고, 자, 연말정산이네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 자, 8점짜리입니다. 사부직 박성훈입니다. 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연말정산에 가서 박성훈 씨 부양가족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확인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자, 이게 박성훈이 있죠? 박성훈입니다. 자, 이 사람의 부양가족 한번 볼까요? 부양가족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박성훈 본인이고요. 그리고 조 하나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 아니네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자식이 둘이 있네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네요. 이렇게 되고, 자녀, 그리고 여기는 자녀가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얘는 나이가 만 6세잖아요. 만 6세, 만 7세 이상 20세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녀세 공제가 되는데 얘는 체크 안 됐으니까 만 6세라서 그렇습니다. 알 수 있고, 이게 여성이면서 나이도 좀 있으니까 조하나 씨가 배우자인가 봐요. 이런 것들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 보셔도 무방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놓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됐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부양가족은 박성훈과 생계를 같이 하고요. 조하나는 근로소득이 3천만원 있다. 조하나 배우자였죠? 근로소득이 있어서 안 되네요. 조하나의 의료비 지출액 중 1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환급받은 금액으로 실손의료보험에 해당된다. 우리가 의료비가 있는데요.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소득제한, 나이제한이 없죠. 부양가족이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비가 다 되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내가 5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500만원 납부했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은 이 200만원 받은 거 빼고 300만원만 공제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그거 알 수 있고요. 의료비는 박성훈이 부담함. 자,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는 조 하나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조 하나가
자기 직장에서 의료비 공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보통 문제들이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본인한테 여기 있네요. 자,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최대한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 하나가 의료비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 의료비 지출은 자기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제를 받겠다? 이 사람이죠. 누굽니까? 사원 등록, 이 사람 박성훈이가 공제를 받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박은별은 미취학 아동이고요. 전 근무지의 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기로 한다. 전 근무지도 입력해야 되는가 봐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자, 첫 번째 전근무지 정산 내역은 소득 명세 탭에서 입력합니다. 자, 전근무지부터 먼저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나머지는 우리가 공제하는 거 된다 안 된다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소득 명세 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자, 박성훈이 맞죠? 그리고 소득 명세입니다. 여기서 입력해라 그러잖아요. 눌러주시고 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정근무지가 나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종전근무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냐면 이게 종전근무지를 입력하시려면 꼭 상단에 보시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여기에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안 누르시면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거 눌러주시고 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종전 하면서 1 나왔잖아요. 이 칸에 맞춰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무지네요. 갈로 열고 주정통산업 갈로 열고 주정통산업 정통산업 그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네요.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근무기간 있네요. 근무기간은 여기 없죠? 아래쪽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놓치기 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 저도 요거 입력하다 보면 꼭 근무기간을 놓쳐버립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일, 종료일 나와 있죠?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할게요. 근무기간 2020년 1월 1일 2020 0101부터 종료기간 10월 30일이네요. 2020 1030인가 31이네요. 1031 31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위쪽으로 올려서 계속 급여 얼마? 3천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30뿔뿔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고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죠? 아래쪽에 날짜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있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빈칸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거 입력하셔야 되겠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죠. 60만 4천원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 60만 4천원 604뿔.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10%죠. 6만 400원 604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칸 맞춰서 입력하시고요. 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종전근무지는 자, 근무기간 이거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누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순수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요것도 좀 잘 빼먹고요. 요것도 잘 입력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다음 가장 많이 빼먹는 건 이겁니다. 자, 이거 국민연금 고용보험 있죠? 4대 보험. 자,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 보험료. 자, 국민연금 보험료 135만원 13509를 입력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고용보험 24만원 고용보험 2409를 입력해 주시고, 건강보험료네요. 건강보험 100만 500원 1000이네요. 0500 됐고, 금액은 여러분들이 보고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500 102 5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 전근무지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죠. 어렵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전근무지 입력하실 때는 어떤 거 자 이거 종전근무지 지금 요거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은 메뉴가 바뀌어 버렸죠.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 공개된다 안 된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부양가족 나와 있네요. 배우자 부된 거 우리 확인했죠? 20세 이하 뭐 이런 건 뭐 우리가 입력하는 거와 관계가 없으니까 됐고요. 자, 나머지 거 국세청 자료들이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내용입니다. 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리고 신용카드, 월세 뭐 이런 공개들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공개가 의료비 공개입니다.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제일 까칠하죠. 보험료가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다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사항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세부사항 의료비 공개, 의료비는 카드와 중복 공개됩니다. 질병 예방, 치료, 한의사 포함입니다. 목적만 되고 즉 치료의 목적만 된단 말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환자 포함은 전액 공개됩니다.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로 공개가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6천만원 이하인 사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건강증진은 안됩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까지만 됩니다. 요거 특히 실수 잘하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70만원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50만원만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참고로 라식, 라섹은 수술입니다. 수술이라서 전액 다 되는 겁니다. 안경 안 끼시는 분은 콘택트 렌즈와 라식, 라섹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안경을 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콘택트 렌즈는 안경점에서 맞추지만 라식, 라섹은 안경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수술비니까 전액 의료비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대학은 교육비는 본인만 되고요. 현장 체험학습비는 뭐 1년에 30만원까지 되는데요. 미취학 아동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살짜리 유치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그 체험학습비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 체험학습비란 말은 초, 중, 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시키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은 됩니다.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원비와 학습비는 안 되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5살, 6살 어린이들이 학원비는 유치원비도 교육비 공개되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도 공개되고 물론 현금 영수증 받으면 현금 영수증도 공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가 잘 틀리죠.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됩니다. 직계존 비속과 배우자 요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십자가죠. 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외국 사용분,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의 비용은 안 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까지 교육비와 중복 공개된다는 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개됩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의 10%를 카드 공개해 줍니다. 자동차 구입비는 안 되는데 내가 중고자동차를 2천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2천만원에 대해서 중고자동차니까 10%, 200만원은 공개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보험료, 보장성만 되고 저축성은 공개 안 됩니다. 월세 공개입니다. 국민 주택규모 또는 집 없는 사람들 있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데요. 첫 번째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은 750만원까지 연 한도입니다. 거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 주택 임차 빌리는 거죠.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를 포함합니다. 을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해 줍니다. 300만원 한도가 되고요. 총급여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마련 저축 공제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고 40%를 공제해 주는데요. 주택 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라는 거. 그리고 연금 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자, 연금 계좌 여기에는 연금 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5%를 공제해 줍니다. 자, 이 퍼센트는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 시험에 혹시 나올까 싶어서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다음,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본인분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연금저축이 따르죠.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다릅니다. 포함이 안 되는데요. 이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던 것은 해줍니다. 이 정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볼까요? 여기 있었죠. 자, 여기는 별 게 없네요. 자, 요렇게 알고 있었고요. 첫 번째. 자, 요거는 입력했죠? 입력했으니까 안 됐고요. 먼저, 자, 의료비네요. 의료비입니다. 조하나 배우자였습니다. 자, 의료비 지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총 납입 금액은 얼마? 620만원. 의료비 이거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죠? 내한테 공제받는 게 유리하죠. 왜?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제받겠습니다. 자, 이게 총 620만원인데요. 문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건 얼마가 될까요? 520만원이죠. 520만원입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의료비입니다. 자, 요건 연말정산이고요. 자, 의료비. 여기 의료비 탭 눌러주시면 되겠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부양가족 코드. 자,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였습니다. 자, F2 눌러라 그러네요. F2. 자, 그랬더니 배우자 나오죠? 조하나 맞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상호 이런 거 없죠? 상호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자, 국세청 자료죠? 여기에 보면 국세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세청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 건수는 한 건으로 해야 했습니다. 한 건. 엔터. 자, 다음 지급 금액이네요. 자, 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급 금액은 620만원이었죠? 6200불. 엔터. 자, 다음. 자, 됐고. 난임수술 이런 거 아니고요. 난임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산후조리원 아니고, 이게 안 나타나네요. 제가 프로그램이 예전 게 돼서 그러나. 이게 보시면 실손보험금 이거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나오네요. 여기에 100만원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금액이 지금 620만원인데요. 620만원 하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탭이 없습니다. 이게 예전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안 됐는가 봐요. 오른쪽에 보시면 실손보험금 수령액 1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게 전체금 620만원 중에서 보험금으로 수령한 100만원은 빼고 52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박성훈 본인입니다. 본인이고요. 보장성 보험이네요.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나와 있는데요. 박성훈이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없죠. 보험은 무엇만 된다 그랬습니까?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는데 본인은 다 해당이 되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장성이네요. 예, 보장성, 박성훈 본인 80만원. 요거 입력하면 되겠네요. 보장성이네요. 조하나. 자, 조하나는 안 되죠. 왜? 자, 우리가 보험료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에는 안 걸렸지만 소득 제한, 급여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얼마? 88만원만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소득공제 눌러주시고요. 자, 박성훈이죠. 박성훈 보험료입니다. 보장성. 자, 여기입니다. 자, 위쪽은 국세청입니다. 위쪽은 두 줄이 있는데요. 위에는 국세청, 아래쪽은 기타. 위쪽에 입력해야 됩니다. 박성훈 본인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에 얼마? 88만원이죠. 88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박성훈. 조하나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다음 됐고요. 자, 다음. 자, 교육비네요. 교육비. 자, 박성훈이가 납부했고요. 그리고 박은별입니다. 킨드랜드 영어 유치원이죠. 킨드랜드 영어 유치원이고요. 쭉 한번 볼게요. 자, 이건 국세청 자료가 아니네요. 국세청이란 게 없죠? 없습니다. 연간 금액이 720만원이네요. 자, 60만원씩 이래 쭉 해서, 요까지 쭉 해서 720만원 납부했습니다. 교육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면 스크롤바를 살살 움직이시면 교육비 나오죠? 교육비 나왔습니다. 자,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박은별, 박은별이니까 맨 마지막에 얘네요. 20대 이하. 그리고, 자, 교육비인데요. 교육비 중에서도 장애인이 아니죠? 일반입니다. 일반이고, 자, 이렇게 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는 국세청, 아래쪽은 기타죠. 지금 우리 기타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타 선택해 주시고, 박은별. 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720만원이죠. 720만원. 72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는 없죠. 다 마무리되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요번에 TAT-2급이 이게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이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크게 어려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인 일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름으로써 우리 TAT-2급 40일의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